지구로부터 4.2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계에서 외계인 신호일 수도 있는 전파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외계인 신호일 수도 있는 전파가 포착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신호가 태양계 바로 옆 또 다른 외계 기술 문명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까지 포착된 신호 중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외신과 과학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이 신호는 지적 외계 생명체 탐색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를 연구해온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앤드루 시미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포착해 외계 문명에서 나온 신호일 가능성을 검증 중입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호주 파크스 천문대의 64m짜리 전파 망원경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관측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682.002MHz의 전파를 찾아낸 것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주파수는 위성이나 우주선용으로 할당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파악된 적이 없습니다. SETI 연구에서 전파 신호가 포착되면 지구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지 자동 테스트를 통해 걸러내고 이를 통과한 것만 자세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이 위성 등에서 나온 것이거나 자연현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탈락하는데 이번처럼 많은 시험을 통과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시미온 박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 등 검증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재로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근원은 기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 간에 오간 교신을 잡아내려는 Breakthrough Listen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시미온 박사 연구팀은 이 신호를 Breakthrough Listen 제1후보로 부르며 내년 초 출간을 목표로 논문을 준비하던 중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관련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Breakthrough Listen은 러시아 출신 부호 유리 밀러가 1억 달러를 기부해서 지난 2016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연구팀은 30분씩 5차례에 걸쳐 관측 자료에서 Breakthrough Listen 제1후보, 일명 BLC1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파 신호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나 더 깊은 심우주 방향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관측에서는 이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전파가 단일 톤으로 정보를 실어 송출하는 주파수 변조 흔적이 없어 기술 신호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파 발원지로 지목된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계에서 지금까지 2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으며 모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관측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는 지구 질량의 1.2배에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에 있지만 11.21 주기로 적색외선 가까이에서 돌면서 항성 플레어에 노출되어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난해 발견된 프록시마 C는 지구 질량의 7배에 달하는 행성이지만 5.2년 공전 궤도로 별에서 너무 멀리 있어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별이 국수 가닥처럼 블랙홀에 먹히는 마지막 순간을 포착한 소식입니다. 은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별은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 붙잡혀 갈갈이 찢기며 먹히고 맙니다. 이를 조석 파괴 사건, Tidal Disruption Event 라고 하는데 별의 물질이 국수 가닥처럼 가늘고 길게 블랙홀에 흡입되는 과정에서 중력과 마찰의 영향으로 온도가 오르면서 은하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블랙홀에서 내뿜는 먼지와 파편이 주변의 두꺼운 장막을 들이우는 바람에 관측이 어려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마침내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유럽 남방천문대와 과학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 대학 천문학자 매트 니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약 2억 1,500만 광년 떨어진 에리다는 수자리 은하에서 발생한 조석 파괴 사건의 상세한 과정을 관측한 결과를 영국 왕립천문학계 월보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9월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에서
AT2019 QIZ로 명명된 조석 파괴 사건의 첫 빛을 포착했으며 이후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고대 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빛 파장의 망원경을 이용해 이 빛이 더 강해졌다가 사라질 때까지 6개월에 걸쳐 추가 관측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블랙홀이 조석 파괴 사건으로 별의 물질을 흡입하면서 동시에 물질을 내뿜어 주변에 장막을 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별이 블랙홀의 중력에 찍힌 직후인 초기 단계에서 이를 포착해 블랙홀이 초속 10,000km로 물질을 내뿜어 주변의 먼지와 파편 장막을 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면서 블랙홀 주변 장막 물질의 기원을 밝혀내고 블랙홀을 휘감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독특한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T2019 QIZ는 조석 파괴 사건으로는 가장 가까이서 관측되고 자외선과 전파, X선 등 다양한 빛 파장의 망원경이 동원된 것도 이런 성과를 거두는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천문학자 에더버거 박사는 조석 파괴 사건 중에 물질 분출과 강착 과정의 직접 증거를 보는 첫 사례라면서 이전부터 관측되어 온 가시광과 전파 방출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강착과 분출이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 박사는 블랙홀이 인근 별의 물질을 빨아들인다는 생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조석 파괴 사건에서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조석 파괴 사건을 당한 별은 대략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갖고 있었으며 질량의 절반가량을 태양 질량의 100만 배가 넘는 괴물 블랙홀에 뺏겼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관측을 통해 블랙홀 주변의 극단적인 중력 환경에서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AT2019 QIZ가 앞으로의 조석 파괴 사건을 해석하는데 로제타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랙홀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미니 블랙홀 무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랙홀은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중성자별을 거쳐 생겨납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은 대체로 태양의 5배에서 15배의 질량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이 될 만큼 강력하지 못하면 중성자별로 남는데 태양 질량의 2.2배를 넘는 중성자별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2.2배는 중성자별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인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측된 블랙홀의 최저 질량은 태양의 3.8배로 중성자별의 질량 한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2.2배와 3.8배 그 사이의 질량을 갖는 미니, 즉 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따르면 이대학 천문학과 톰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한 논문을 통해 블랙홀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관가되어 온 미니 블랙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교수는 지난 2017년 여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LIGO,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가 약 180만 광년 밖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포착한 두 개의 블랙홀이 각각 태양의 31배와 25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것에서 영감을 얻어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질량 기준을 크게 웃도는 블랙홀이 있으면 기준을 밑도는 미니 블랙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톰슨 교수 연구팀은 우선 우리 은하내 약 10만 개에 달하는 별의 스펙트럼 자료를 모은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 은하 진화 실험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블랙홀은 두 개의 별로 된 쌍성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구팀은 스펙트럼상 청색 편의에 이어 적색 편의를 보이는 별이 블랙홀이 된 짝별을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런 별을 집중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추려진 별 200개의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적색 거성 한 개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천체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중성자 별보다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가이아 위성 자료와 추가 분광 자료 등을 통해 이 천체가 태양의 3.3배 질량을 갖는 미니 블랙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톰슨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블랙홀을 찾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니 블랙홀 무리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을 밝혀냈다면서 사물의 질량은 형성 과정과 진화에 관해 말을 해주고 이는 본질에 관해 밝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은하의 모든 블랙홀을 조사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이는 키가 175cm 이상 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키가 175cm가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175cm를 넘는 사람만 조사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강착 원반 안쪽에서 강렬한 엑선 빛을 내는 블랙홀 코로나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소식입니다. 빛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바깥에는 블랙홀의 에너지원인 가스로 된 강착 원반이 감싸고 있으며 이 원반 가장 안쪽에는 고에너지 입자가 휘돌며 강렬한 엑선 빛을 내는 블랙홀 코로나가 있습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많이 빨아들일수록 코로나는 더 밝은 빛을 냅니다. 이 코로나에서 나오는 엑선 빛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빛이 거의 완전히 급속히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과정이 처음으로 관측되어 천문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따르면 칠레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 물리학과 클라우디오 리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약 2억 7,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활동은하액 AGN Active Galactic Nucleus 12S1927 플러스 654의 블랙홀 코로나를 관측한 결과를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회보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발표했습니다. 활동은하액은 은하 중앙에 자리 잡은 초대질량 블랙홀 중에서도 특히 밝은 것을 지칭합니다. 태양의 19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12S1927 플러스 654의 존재는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2018년 3월 초신성 전천 자동 탐사 ASN All Sky Automated Survey for Supernova를 통해 갑자기 40배나 더 밝아진 것이 포착되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X선에서 자외선 영역에 이르는 다양한 빛 파장을 포착할 수 있는 망원경들이 정기적인 관측에 나서게 되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나사의 소형 X선 망원경인 중성자별 내부 성분 탐사선은 거의 매일 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파장의 빛이 급격히 주는 과정이 관측되었으며 특히 고에너지 X선이 급격히 줄며 블랙홀 코로나가 완전히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X선 빛은 장기간에 걸쳐 100배 정도 밝아지거나 흐려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2S1927 플러스 654 코로나는 불과 40여일 사이에 엑선 빛이 10,00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MIT 물리학 에린 카라 박사는 이러한 급격한 밝기 변화는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라면서 심지어 8시간 만에 밝기가 100분의 1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S1927 플러스 654 코로나 X선 빛은 완전히 사라진 직후 곧바로 회복하기 시작해 불과 100일 만에 이전의 20배로 다시 밝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집어내지는 못했으나 블랙홀 주변 강착 원반 내 자기력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원반 내 물질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휘돌며 내부의 자기력선을 교란해 고에너지 X선을 방출하게 만드는데 이런 자기력선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왕관 모양의 코로나가 빛을 잃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블랙홀에 너무 가깝게 다가간 떠돌이별이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혀 조성력으로 파괴되면서 파편들이 강착 원반에 떨어져 ASN에 포착된 것과 같은 일시적인 밝은 빛을 형성했으며 이후 상당량의 물질을 블랙홀로 빨려들게 해 자기력선을 무력화함으로써 고에너지 X선을 더는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떠돌이별이 블랙홀 코로나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라 박사는 관련 자료들은 많은 수수께끼를 담고 있다면서 떠돌이별 가설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이 사안을 분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첫 관측된 블랙홀에서 빛의 99%의 속도로 물질이 분출되는 것을 확인한 소식입니다. 블랙홀에서 분출된 물질들이 실제로 빛의 99%가 넘는 속도로 이동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 그림자 이미지가 포착되어 과학사 최초로 실제 관측에 성공한 M87 은하 블랙홀이 이번에도 측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찬드라 X선 우주 망원경을 운영하는 찬드라 X선 센터에 따르면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랠프 크래프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M87 은하 블랙홀에서 분출되는 제트 속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에 싣고 최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천문학회 제235차 회의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X선 관측 자료 비교를 통해 M87 은하 블랙홀이 내뿜는 제트 물질의 일부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M87 은하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약 5,500광년 떨어진 처녀 자리에 있는 타원 은하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은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로 태양 질량의 65억 배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8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연결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으로 그림자 이미지를 포착하며 실제 관측에 성공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이 내뿜는 제트는 은하 중심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빔 형태로 강하게 분출되는 현상으로 직접 관측되지 않는 블랙홀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블랙홀 가까이에 있는 물질은 블랙홀 주변을 휘도는 강착 원반에 쌓여 안쪽은 블랙홀로 빨려들고 바깥쪽 물질은 다시 분출되는데, 이러한 제트 현상을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블랙홀 주변 물질이 강착 원반에 불규칙적으로 유입될 때 덩어리가 저 제트로 분출되는데, 이때 찬드라 망원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블랙홀로부터 약 900광년과 2500광년 떨어진 곳에서 포착된 제트 안의 물질 덩어리가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900광년 떨어진 곳의 물질은 5년 사이에 빛의 6.3배, 2500광년 떨어진 물질은 빛의 2.4배 속도로 움직인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물리법칙을 거스리는 이러한 속도는 초광속 운동, Superluminal Mo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는 물체가 시선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할 때 겉보기 속도가 빛보다 빠른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초광속 운동인데, M87 은하 블랙홀에서도 제트의 분출 방향이 지구를 향하고 있어 빛을 넘어서는 속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전파나 가시광선을 통해서도 M87 은하 블랙홀의 제트가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기는 했으나 제트 내 물질이 실제로 이동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크래프트 박사는 블랙홀의 제트가 X선 자료를 통해 이러한 극단적 속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찬드라 우주망원경에 X선이 있었기에 이러한 측정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사막에 떨어진 운석은 물을 가진 대형 소행성에서 온 별종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7일 수단 누비안 사막에 떨어진 운석 알마타시타는 소행성 벨트에서 가장 큰 천체인 외행성 사레스와 맞먹는 크기의 물이 풍부한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 행성 지질학자 해밀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알마타시타 운석 파편 50mg을 시료로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알마타시타는 지름 3.9m, 무게 9톤의 소행성 2008 TC3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폭발해 약 600개로 쪼개진 운석의 총칭으로 아랍어로 6번째 역이라는 뜻의 인근 기차역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처음으로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미리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총 10.4kg의 운석을 회수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운석 시료를 적외선 현미경을 이용해 구성 성분을 파악하고 분광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수화 광물인 각섬석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섬석은 1969년 멕시코에 떨어져 2톤가량이 회수된 아연대 운석에 미량만 존재하는 등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에는 희귀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각섬석이 중간 정도의 압력과 온도에서 장기간 물에 노출될 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알마아타 시타를 가져온 소행성 2008 TC3의 모체는 지름이 적어도 640km 이상, 최대 1800km에 달하는 소행성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소행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를 형성하고 남은 잔해로 화성과 목성궤도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 일부가 서로 충돌해 쪼개지고 태양계 안쪽으로 튕겨나와 지구에 근접해 지나가거나 대기권을 뚫고 지구에 떨어져 운석이 됩니다.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뒤 열변성을 받지 않은 채 유지된 것으로 초기의 지질 기록을 담고 있으며 원래 있던 천체에 관한 단서도 제공해 줍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확보된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 중 일부는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물에 노출된 증거를 보여주거나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된 점을 나타내 왔지만 알마아타 시타처럼 중간 정도의 압력과 온도에서 수성 변질 작용을 보인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알마아타 시타의 시료는 우리가 확보한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이 태양계 초기 물질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뜻밖의 정보를 제공해 줬다면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와 나사가 계획하고 있는 소행성을 연구하고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는 우주탐사선 오시리스 렉스 OSIRIS-REX Origin Spectral Interpretation Resource Identification Security Regolith Explorer가 각각 소행성 류구와 배누 궤도를 돌며 분광 분석한 결과 수화 상태가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운석과 차이를 보이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의 과학팀 일원이기도 한 해밀턴 박사는 하야부사 2호와 오시리스 렉스가 채취한 시료의 성분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확보된 운석과 다르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지구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태양계에는 우리가 수집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질 콘드라이트 운석 물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왕성 산 정상을 하얗게 덮은 얼음은 지구 관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소식입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 지위를 갖고 있다가 외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에는 지구의 산꼭대기 관설처럼 산 정상이 얼음으로 하얗게 덮인 낯익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심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호가 근접 비행하면서 처음 확인한 명왕성의 산 정상 얼음은 지구를 제외하면 태양계에서는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얼음이 물이 아닌 메탄으로 된 것이며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구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과학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행성학자 베르트랑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뉴 호라이즌스호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기후 모델을 만들어 얻은 이러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명왕성의 적도 지역인 쿨트루의 피가페타와 알카노 산맥 정상에서 관측된 얼음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가페타 산맥의 정상은 높이가 3.5km에 달하는데 1.5km 위로 얼음이 형성되어 있으며 쿨트루 지역의 크레이터 가장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얼음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얼음은 명왕성 대기에 지구의 수증기처럼 존재하는 메탄이 얼어 만들어졌다는 점은 알려져 있었으나 순수 메탄인지 아니면 질소가 섞여 있는지,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산 정상의 얼음에 초점을 맞추어 뉴 호라이즌스호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해 얼음이 거의 순수한 메탄으로 되어 있고 질소가 소량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명왕성 기후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메탄에 초점을 맞추어 행성 내 대기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명왕성의 옅은 대기는 높은 곳에 몰려있는 메탄가스가
복사열을 흡수해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도 오르는데 산 정상과 같이 고도와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메탄이 응축되어 직접 얼음이 될 정도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산 및 평지처럼 고도와 기온이 낮은 지역에는 응축이 일어날 만큼 메탄이 많지 않아 얼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산 기슭을 타고 올라가면서 냉각되고 응축되어 구름을 만들고 산 정상에 관서를 형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연구팀은 명왕성 산 정상의 메탄 얼음 형성 과정이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얼음이나 칼날처럼 된 다른 메탄 얼음의 형성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트랑 박사는 스페이스다크문과의 해견에서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물리적 역학적 과정이 아직 많이 있으며 지구와 풍경은 비슷해도 아주 다른 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행성 50개를 확인해내는 첫 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주에는 별만큼 많은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0년대 초 첫 외계 행성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것은 아직 4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퇴역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나 한창 활동 중인 행성 사냥꾼 테스 등이 방대한 관측 자료를 쏟아냈지만 이를 토대로 진짜 행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행성 50개를 확인해내는 첫 성과가 나와 외계 행성 탐사의 전기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워릭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물리학과와 컴퓨터학과 앨런 튜링 연구소 등의 연구진은 외계 행성 관측 자료에서 가짜 신호를 가려내고 진짜 행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외계 행성을 찾아낸 결과를 왕립천문학회 월보에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항성 앞을 지날 때 망원경에 포착된 별빛의 감소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는데 두 개의 별이 서로 도는 쌍성이거나 배경에 있는 다른 천체가 개입할 때 또는 카메라 오류 등이 행성처럼 관측될 수 있습니다. 진짜 행성을 확인하려면 방대한 관측 자료에서 이러한 가짜 신호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한데 연구팀은 케플러 망원경 관측 자료에서 진짜 행성으로 확인된 것과 가짜 신호로 판명된 것을 기계학습시킨 뒤 이를 미확인 행성 후보 자료에 적용시켜 50개의 행성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1% 미만일 때만 진짜 행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지구보다 작은 것에서 해왕성 크기에 이르는 천체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200일 주기로 항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진짜 행성 반열에 올라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추가 관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은 지구와 같은 생명체 존재 여부를 넘어 하나하나가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진짜 행성인지를 가려내는데 AI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성 후보들을 놓고 진짜 행성일 가능성이 높은 순위를 매기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된 적은 있지만 통계적 가능성을 토대로 실제 행성인지 확인하는 것은 첫 사례라는 것입니다. 워릭대학 물리학과의 암스트롱 박사는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50개의 행성 후보를 행성 확인의 문턱을 넘어 실제 행성으로 올려놓았다면서 테스나 앞으로 발사될 유럽 우주국의 외계 행성 탐사선 플라토가 쏟아낼 방대한 관측 자료에 이 기술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알고리즘을 훈련하는데 아직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단 완성되면 훨씬 쉽고 빠르게 외계 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것과 같은 빠르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행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